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일단은 먼저 저번 시간 복습 좀 먼저 하고 학습 목표 같이 본 다음에 조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만든 영표도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학습지 다 나눠주세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 학습지 빈칸 같이 채우면서 수업 드릴 거예요. 따로 여러분 필기할 거나 노트에다가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 노트를 반 접어서 그 노트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단거나 다 한 거니까 그냥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칸 복습하고 모의고사 몇 문제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수업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국민항해 개혁정치 이후에 등장한 두 세력을 확인을 했었어요. 신진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신진 사대부와 그리고 최영, 이성계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 민세력 등이 있었습니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으로 삼았고 검은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확대나 불교의 폐단 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세력이었고 신흥 무인 세력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고려 말 홍건적의 난가, 홍건적과 외구가 난리가 준동하였다라는 내용을 같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구들을 물리치면서 스타로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입니다. 여러분 이성계 하면 대표적인 연서가 황산대첩인데 황산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여러분 잔치를 벌였는데 혹시 어디서 벌인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여기 오목대 알죠? 오목대. 오목대에서 나왔어요. 오목대에서 그 잔치를 벌여서 전주시 어떠한 이름들을 날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학습 목표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체제의 정의관을 알고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안을 말할 수 있다.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까지만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외란과 호란의 영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두 세력은 고려 말이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두 세력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도 고등학교 와서 조선 처음으로 배우는데 조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92년에 바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하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양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를 전비, 그리고 뒤에를 후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일본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외국 강제로 문을 열고 교류했던 시기를 개항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였던 1910년부터를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연표인데 여러분 학습지에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조, 정조, 태종, 그 다음에 세종, 문종, 단종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왜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수업 들으면서 역사라는 과목은 어떤 단편적인 사실만을 바라보는 과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쯤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큰 흐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역사라는 과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과목들이 대체로 그래요. 목차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나가고 있고 어느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인지 혹은 어디를 배우고 있는지를 인지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역사적 탐구력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오늘 수업 처음에서 좀 적어봤는데 선생님 자료는 세모는 그러나 화살표는 그래서 그 이유 빨간은 매우 중요 파란색은 키워드 검정색은 내용 초록색은 보충 설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빈칸으로 둔 것이 제가 파란색에 대한 모든 내용이고 빨간색은 그 흑백으로해서 어쩔 수 없어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빨간색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밑줄을 그어놨고 그리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학습지는 꼭 하고 나서 반 적어가지고 학습 노트에다 꼭 붙여놓으세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해봅시다. 공민왕 때 지는 나라 공민왕 때 우리 공민왕이 화주 쌍성 총관도 원나라가 지고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쌍성 총관도 이 지역까지를 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획득을 하고 났는데 이제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원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명나라가 등장하고 명나라가 이제 이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나라를 점거를 했으니 원래 원나라 땅이었던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내놓아라. 좀 더 비교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일본이 이제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반도를 우리가 지배를 했으니까 그 땅 다시 내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적으면서 여러분 그 파란색 패딩 있는 애들은 파란색, 빨간색 패딩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냥 검정색으로 칠해도 상관없습니다.
명나라가 원의 쌍성 총경부가 관할한 땅을 갖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통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에 우왕과 최연은 괘씸하다, 명나라 괘씸하다 해서 명나라를 정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를 정벌을 하기 위해서 요동을 공격을 하자고 합니다. 명나라가 여기 보면은 요동이 한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요동을 정벌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동 정벌을 이성계는 반대를 했어요. 이성계는 반대를 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룰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과 최영이 요동 정벌을 강행을 했어요. 결국에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하러 출병을 했고, 그렇지만 이성계가 그럼에도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보면은 의주를 지나서 여기 위하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이것을 바로 위하도에서 회군을 했다고 해서 위하도 회군입니다. 이성계는 위하도로 회군을 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정치적 파트너인 정도전과 함께 과정법을 실시를 합니다. 과정법은 무엇이냐?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권문세족이 이전까지 불법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권문세족의 힘은 약화시키고 신진 사대부들의 힘은 강화시키는 제도를 실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성계와 정도전 등에 반대했었던 정몽주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드디어 세웁니다.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성계의 무와 정도전에 이걸 안 적어도 돼요. 문이 합쳐져서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힘과 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성계 위화도 해군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봐요. 근데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사실은 조선시대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명령이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이행해야 할 때가 있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관철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예시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일제의 어떠한 강압적인 통치에 반대를 해서 학교를 폐교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죠?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그 순간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답이 때로는 바뀔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활용될 수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들어봤어요? 혹시? 처음 들어봤죠? 조선은 명나라의 주를 대는 명과 군신 관계를 맺는 것을 본인들의 우리나라의 외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호를 명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게 바로 화령과 조선이라는 이름을 명의 승인을 받으려고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령은 원나라, 명나라와 적대적이었던 원나라의 수도인 카라코rum의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수도 이름을 일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제라고 비교했을 때 도쿄와 서울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댄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서류를 제출을 했을 때 조선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의 이름이
고려 이후의 이름이 조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선은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습니다.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으로 삼고, 이 성리학의 이념에 따라서 한양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종묘를, 서쪽의 사직당 등을 유교 이념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이 유교 성리학의 대표적인 그 유교 이념 중에 하나가 좌묘무사라고,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손으로 가시면 되니까. 좌묘무사라고 있는데, 왼쪽 왕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두겠다라고 해서 좌묘무사예요. 이게 유교 원리, 이런 중국의 제도, 중국의 수도에도 바라봐도 종묘와 사직단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것들을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복궁까지 배웠는데 한번 우리나라의 4대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면서 한번 내국노를 좀 보시나 볼까요? 조선에는 4대문이 있어요. 그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명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리학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인, 의, 예지신 다 들어갔죠? 인이해지신다고 해서 의롭다, 어질다의, 의로운 의, 예도, 예법할 때 예, 그리고 지혜할 때 지, 믿음할 때 신입니다. 믿을 신. 이 인이해지신의 원리가 우리 4대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흥인지문, 동서남북으로 기점으로 인이, 예지, 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문, 그리고 숭예문, 흥지문, 그리고 보심각해서 인이의 지인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는 이전과 같이 무신들의 힘으로만 권력을 잡은 왕이 아닌 새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조전에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왕보다 재상의 힘이 더 강할 정도전에 재산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전에 관대한 이방원,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정도전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을 하죠. 여러분, 왕자의 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이 왕자의 난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태조 이성계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한씨와 강씨 두 부인이 있었는데, 강씨가 조선 건국에 도움을 준 세력이에요. 건국에 공을 세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강씨를 아껴하면서 이방석에게 세자를 책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세자는 누구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장나, 첫째 이방호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이방석 8째 막내에게 세자를 책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에 이방원이 분노를 했어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 강씨 집안의 세자를 책봉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석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원은 본인의 형인 이방과를 세자로 책봉하라고 이성계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이방과를 정조 제2대 왕으로 세자를 책봉한 왕으로 세운 이후에 막 세웠는데, 근데 여러분 이방과는 권력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권력에 관심이 없어서 이 이후의 자리를 두고 또 다시 한번 경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종 미안해 정종입니다. 잘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방간이 이 권력을 탐내하면서 제2차 왕자의 난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방원이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방간을 결국에 제거를 하고 이방원은 결국에 태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왕자의 날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 원경 아직 안 봤죠? 원경 15세라 야한 장면이 있다고 만들어진 게 있는데 여러분 되게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한번 봐보려고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육조직계를 실시를 하면서 문제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재상의 권한을 약화하고 국왕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또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병, 개인의 군대인 사병을 협파하고 호패법을 실시를 합니다. 우리 호패법 교과서 33쪽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우리 루빈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고마워요. 호패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민등록증 발급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호패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몇 살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몇 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계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신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있으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군대를 징집할 수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세금과 군대를 파악할 수 있어가지고 백성의 소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기반을 안정을 시켰어. 이거 이제 육조직계제인데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조선 전기는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료 한번 호윤이가 한번 읽어봐 줄까? 이거요. 우리 거기 왼쪽 33쪽 제일 아래쪽에도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 문서와 중죄수의 심의뿐이었다. 의정부의 서사는 어떤 승인하는 과정, 문서 같은 승인하는 모든 과정을 육조에 귀속시켰다. 육조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뭐뭐뿐이었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뭐뭐뿐이었다. 의정부의 역할이 확 감소된 것들을 볼 수 있죠. 사료를 통해서. 육조에서 직접적으로 국왕에게 보고하고 국왕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조금 예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담임 선생님이 있고 실장이 있고 학생이 있는 거예요. 실장을 뽑았는데 실장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만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다시 학생에게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나 권한이 확 줄어들겠죠. 이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리고 육조 직계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육조라고 하면은 이, 호, 예, 형, 공이 있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조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인사를 관리하는 거고, 호는 재정, 예는 예식, 교육, 병은 병사, 형은 형벌, 공은 공사, 토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죠. 공조, 육조에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여러분 그냥 미리 한번 보여준 겁니다.
다음은 세종이에요. 세종은 아버지 때 꽤 많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육조직 계제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정부서자제를 실시를 합니다. 의정부서사제를 실시를 하는데 의정부서사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이 사례도 한번 다 같이 봐봅시다.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그 사례? 여기 이걸로 읽어주세요.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기하고 의정부는 갑을 해하인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을 전질받아 6조에 내어 시행한다. 네, 6조는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통지하고 의정부는 해하인 뒤에 왕에게 아뢰고 전직을 받아서 다시 6조에게 내려보내어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6조는 의정부에, 의정부는 국왕에, 국왕은 의정부에, 의정부는 6조에게 내리는 명령 체계를 완성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의정부에 속해 있는 재상의 권한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아까 예시로 다시 한번 들면은 이렇게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실장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실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장을 통해서만 담임 선생님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실장의 권한이 세지겠죠?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아까 다시 보면은 이렇게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 아까 기록했죠? 재상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왕권과 신권에 조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여러분 그 유명한 집현전과 경연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우리 경연은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이노가 한 번만 읽어줄래요? 왕과 신하가 모여 종교 경전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학문과 정치를 토론하던 제도이다. 현실 정치에 대한 왕과 신하들의 토론이 이루어지기로 하였다. 네. 실질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토의하는 곳이 바로 경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보면은 뭐 연금 부족,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노인 과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연을 하는 곳이에요. 경연을 하는 장소를 보통 집현전, 학문을 연구하고 정책을 신하들과 함께 심의하는 곳, 경연을 집현전에서 보통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로 좀 몇 가지만 더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 학습지에 보면은 세종 옆에 공간 많죠? 공간 옆에다가 몇 가지만 더 적어봅시다. 이거는 내신에는 안 나오는 건데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보면은 4분 육진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수시만큼 토벌을 하겠습니다. 자, 모의 작업을 들어볼까요? 다 알고 있는 거일 텐데 그래도 한번 적어보면서 이참에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이고. 국민정음은 안 적어도 되죠? 강우량을 측정하는 추구기, 물식의 작용루, 해식의 안부일부, 우리나라의
역법서인 7.3 그리고 농사의 지침서인 농사 직설 등을 세종문자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니까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세종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세종이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왕자의단을 버리고 어떠한 정책적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취 뒤에는 반드시 그것을 달성한 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혹여나 그러한 성취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가 있다고 하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나의 노력이 있었거나 혹은 이후에 그만큼 노력을 필요로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은수는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좀 잘 알 것 같아요. 그냥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대회에서 그냥 우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는 근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여러분 그냥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첫 번째 수능에서 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 집에 재수할 형편은 안 되고 막 기술도 배우고 공장 가서 일도 하고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고 선교 활동도 다녀오면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근데 좀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기술을 배울 때만 해도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진짜 교사를 꿈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과연 이곳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더 절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인생에서 별로 진짜 무의미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는 시간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느끼면서 인생에 공짜는 없지만 그렇지만 인생에 버리는 시간, 쓸모없는 시간도 없다는 것들을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나 지금 뭐 이런 데 시간이 별로 무의미해, 고등학교의 시간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얘기 드렸는데 세종 한번 봐봅시다. 세종 다음에 왕위를 이은 왕은 혹시 누군지 알아요? 세종, 태세, 문단태 누구죠? 세조 다음에 세종 다음에 문종이죠. 문종 다음에 단종이. 그 다음이 바로 세조죠. 여러분 태종, 태세, 문단태 다 외웠어요? 외워두면 되게 좋아. 어쨌든 문종은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단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세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될 수가 없겠죠. 아빠는 일찍 죽고 아들은 너무 어리니까 재상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권이 재상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에 세조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이에 분노를 하고 이에 반대를 하면서 재상을 제거를 하고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해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세조는 왕권을 강화해야겠죠? 아크필리오도 좀 이해해줘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할까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할까요? 왕권을 강화해 실장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그러면 육조직계제를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현전과 경연들을 폐지를 하고 언론 활동들을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책에다가는 이렇게 두 번의 꺽쇠를 좀 기록을 해줘야 해요. 시험 때는 그냥 경국대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조 다음에 세조의 아들인 성종은 아버지가 피해 쿠데타로 인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어떤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에 즉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다시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편찬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반포한 게 아니에요. 성종 때 드디어 경국대전을 완성을 한 거예요. 반포를 한 것이죠. 이 경국대전은 성리학과 유교의 베이스를 둔 유교적 법칙구가 토대 마련의 필수적인 책입니다. 헌법 같은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누가 민호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러면 민호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법이죠, 법. 헌법, 아니 형사법일 수 있잖아. 헌법을 베이스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호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법이 없다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내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집에 나중에 돌아갈 때 수양대구처럼 든든하게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원하는 목표 잘 채웠어요. 우리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면서 수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필기했죠? 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조선을 건국하고 어떤 나라? 명나라는 원에 누가 어디를 관할한? 쌍성을 관할한 땅을 갖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에 우왕과 채영은 어떻게 어디를 정벌하기로 했죠? 유동을 정벌을 하고, 근데 이에 반대했었던 이성계는 어디를 뭘 했어요? 미화도 해군을 실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실시한 정책이 뭐예요? 전문세족의 토지를 빼앗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과전법을 실시를 한 거죠. 그리고 정몽주를 제거하고 국호를 환영이 아니라 조선,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청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은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무엇을 내세웠어요? 성리학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한양을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좌묘사, 왼쪽에 종묘, 오른쪽에 뭐죠? 네, 서쪽에 사직단 등을 유교 이념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태조는 누구의? 정도전에 무슨 중심 국정 운영 체제? 재상 중심 국정 운영 체제를 실시를 하죠. 하지만 이방원이 이것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으킨 난이 무엇이에요? 왕자의 난. 태종은 이렇게 지니한 태종은 왕권이 높아야 했어요. 왕권이 강해야 했어요. 그래서 실시한 게 무엇이에요? 육조제제. 누구의 권한을 낮추고 재상의 권한을 낮추고 누구의 권한을 높여요? 국왕의 권한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반란을 막기 위해서 또 뭘 했어요? 사명을 협파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호패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강력하게 육조제계제로 왕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종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활성화했다고 했죠? 지편전 그리고 경연을 활성화하고 무엇을 실시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의정부사대를 실시해서 누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요? 재상에게 더 많은 주고, 왕권과 신권, 신하들의 권리인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실시했어요? 육조직계제입니다.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속사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이에요. 그리고 지편정과 경연을 폐지하고 언론 활동 등을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법정인 경국대전을 편찬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성종은 아버지가 권력이 강한 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난을 일으켜서 즉위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편전을 계승한 무엇을 설치해요? 홍문관을 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이때 편찬했던 경국대전을 반포하기 시작하고 무슨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했어요? 유교적 법치국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아주 훌륭해요. 이거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한번 되게 쉬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우리 문제를 예찬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잘 보여요? 네. 기억은 고려와 후건적과 외부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부인 세라든 대표적인 인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황산대첩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죽여 명성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정두정 등 신진사회부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너무 쉽죠? 누구예요?
조선 건국한 인물. 이성계예요. 이성계예요. 그러면 답이 뭐겠어요? 4번이요. 뻥이죠, 뻥. 뭐 동의보감, 나당연화, 뭐 동의보감은 어때요? 선조 때고 나당이 선조 때일 거고 그리고 나당연합은 신라 김춘추 때죠. 그리고 천태종은 고려 2000, 왕호천추국전은 통일신라 해초 때. 너무 쉬워요. 자, 고1 학력평가 작년 6월에 있었던 시험이에요. 이거는 우리 민용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계속해서 공정과 부정을 논의 조금만 더 크게. 반포화를 신앙했으나 나머지 내 부정은 부정을 마치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돌아왔다. 이에 선생님께서 그 뜻을 이어가라 중국대전을 완성하라 나라는 반포화 완전 쉽죠. 경국대전을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가 경국대전을 성종 때 반포하였대요. 이 나라 어디예요? 조선이죠. 여러분 이게 모의고사 수준입니다. 자, 21 답이 뭐예요? 3번 의정부와 육조체제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죠. 22담로는 백제고 제천행사 부영구할 때 부여 해설식 문제는 신라 5경 이거는 가해예요. 이거는 고2 심지어 고2 모의고사. 이거는 우리 수민이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 이 의정부 소사제를 시행하라. 군사와 군사를 제외한 국정 사무에 대해 제3대를 의결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하라.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여진을 조합하여 군과 진을 설치하고 남쪽에 백성들을 지켰다. 농사 직사를 생산하라. 전국의 경험 많은 농부들로부터 경험 기술을 모아 우리 풍토에 맞는 유복을 단체를 생산한다. 누구예요? 세종이죠. 세종이에요. 세종이 한 거 뭐겠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조선 전기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수능이 작년 수능인데 우리 성유리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이것만 잘 보여요? 네, 이 비강에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가원릉 산도비가 권옥릉 신도비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권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가해릉으로 이 비석에는 그가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한 사실, 백응년 조준 등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른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돼요. 조선을 건국한 그리고 홍건적과 왜구 혹시 몰라서 이거까지 힌트를 준 거예요. 홍건적과 왜구까지 건국한 이성계의 능으로 위하다 했군요. 여러분 이게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 6번 문제 답이었습니다. 쉽죠? 네. 여러분이 그 조선을 배울 때는 이 정도 수준만 선생님이 준 학습지 정도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도 수능의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선 전기는 이것으로